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합천에서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분이 좀 놀랍습니다. 자, 어제 경남 합천의 한 주택가 사찰에서 연불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한 50대 주민이 찾아옵니다. 60대 승려 A씨 시비 끝에 그 주민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만 거죠. 이 평소에도 연불 소리로 갈등이 잦았다고 하는데 이 A씨 이 승적에는 등록이 안 됐지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잇따르고 있는 생활소음 관련 강력 사건 정말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 30대 피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자, 여자친구와 스님이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들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그 은밀한 현장 급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버스 정차 전 승객이 미리 내릴 준비를 하다 넘어졌다면 이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사건 반장 항상 응원해 해주신 영람님, 유미님, 지윤이님, 사건 반장에 중독돼서 책임져 해주신 임채빈님, 공민현님, 책임은 못 지지만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통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고도 층간소음 칼부림을 막지 못해 부실 대처 논란을 부른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통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뭐 시덥잖은 얘기들 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뭐 주말 동안에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 많았습니다. 일단 분위기상 그냥 오늘은 건너뛰고 바로 내용을 시작해 보죠. 자, 백 기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또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사건인데요. 신고 들어온 걸 보면은요, 당시에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라는 긴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30대 여성 얼굴에 찔린 듯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6개월 전부터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위협을 당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왔었는데요. 지난 7일부터는 경찰이 관리하는 연인 사이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 신고를 했던 주민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괜찮으시냐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식은 없고 머리가 좀 흔들리는 정도. 그래서 바로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고. 자, 그런데 이 숨진 여성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 대상자였다면서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인 사이 폭력에 관련해서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이 남성과 피해 여성은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그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피해 여성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폭언을 하는 거는 일상이었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 여성이 원래는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이 전 남친의 스토킹을 피해서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토킹은 더 심해졌는데 여성의 오피스텔을 동의도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카드키가 3개가 있었는데 그걸 훔쳐가서 그 카드키를 가지고 이 피해 여성의 집을 들락날락했다는 건데요. 근데 칼을 들고 협박한 일도 있었는데 이 여성 뭐 선뜻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주거침입 혐의 같은 것으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통 가혹행위하거나 폭언의 정도, 폭행의 정도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신고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지난 9월부터는 이제 아예 흉기로 협박을 시도하면서 여성이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지난 7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맨발로 오피스텔을 탈출했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번이나 SOS를 쳤지만입니다. 자, 사건 당일 이 피해 여성은 2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은 1차 호출 기준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이게 어떤 뭐 경찰의 고의적 태만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인 어떤 한계가 좀 있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여자분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스토킹 범죄로 신고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 스마트워치는 누르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발송이 되는 건데 당시에 그 7일 날 11시 29분에 스마트워치를 눌렀어요. 왜? 그 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협박하기 때문에 눌렀는데 그걸 받고 뜬 장소가 명동이 뜬 거예요. 근데 명동 관할은 남대문서 관할이거든요. 예. 남대문 형사들하고 지구대 출동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11시 32분께 또 한번 누른 거예요. 33분에 눌렀는데 못 찾으니까는 남대문서하고 중부서 관할이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부서는 그 피해자의 숙소 출동을 했고 남대문은 또 명동으로 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대문은 중부사와 공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관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12분 정도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자를 피해 입었고 만약 첫 번째 29분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서 재빨리 추적을 했다고 한다면 예. 33분 전에 도착했으면 피해를 안 당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스마트워치는 그 기지국에서 연기를 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한 2km까지 서울 안 가는데 한 몇백 미터, 500m 가거든요. 단지 GPS라든지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은 거리가 좁아들어요. 한 50m나 20m 정도에 나오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고 기지국 연결됐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던 거죠. 예, 지금 뭐가 됐든 경찰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란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부실 대응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한 경찰 측 해명 입장은 뭘까요? 일단 경찰 측에서는 이 스마트워치의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마트워치 위치값의 오차 범위가 최대 2km에 달하고 최근에 50m로 줄인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행 중인데 이 여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오차 범위가 커도 그 이후에 이제 GPS나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예, 오차 범위가 이렇게 큰 스마트워치를 뭐하러 지급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한계도 한계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피해자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실 이와 관련돼서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스마트워치라는 존재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뭐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으면 그 기술적 한계를 뭐 시정하고 넘어가자라는 뭐 그런 게 있었어야 될 텐데 이미 이게 수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백 기자, 다른 부분에서도 경찰의 어떤 부실 대응 논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좀 잡아둘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중에 하나로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잠깐 이제 유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랜 기간 피해자가 스토킹에 시달렸고 최근에는 흉기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신변보호 대상자로 이 피해 여성 고인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이 찾아와서 또 행패를 부리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담당 수사관, 그러니까 고인을 담당했던 그 수사관이 연락이 닿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스마트워치도 뭐 반경만 몇 킬로가 돼가지고 찾질 못해. 담당 수사관한테 지금 막 그 가해자가 와서 막 쾅쾅쾅쾅 거려서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 이러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장 있고 조원이 있어요. 둘이 할 수는 있는데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저 112 신고하게 되면은 직원들 출동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건 수사보다 현재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범인이라든가 남자친구가 찾아왔을 경우에는 112 신고하면 출동하게 돼 있어요. 출동해가지고 분리조치할 수 있는데 요게 좀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담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벌어지면은 112 신고하게 되면은 그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아마 담당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건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떤 사연이 속사정이 경찰 내부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가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소장님 나오셨을 때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흉기로 휘두른 다음에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정말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며 정말 언제까지 사건 반장에서 이런 사건들 계속 다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거든요. 도대체 끝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던진 그 케이스도 굉장히 속상하고 참담했는데 저는 이번 것도 굉장히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헤어졌고 1년이나 피해 다녔고 직장 옮겼고 서울로 옮겨졌고 신고했고 스마트워치 받았고 도대체 무슨 노력을 더 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 남성은 가해자 남성은 목표도 뚜렷하고 목적도 아주 뚜렷합니다. 그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마음이죠. 근데 아무도 방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여성 혼자 쫓겨다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노력을 더 해야 여성으로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그 진짜 신상 공개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저런 인간들 얼굴 알아서 뭐 할 거냐. 어차피 당분간 못 나올 것이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오면은 젊었을 적 얼굴 누가 기억한다고 라고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스토킹 범죄 특히나 이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말이죠, 소장님.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이 피해 여성분 고인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엄마 아빠 1년 동안 저 시달림을 당했으면서도 엄마 아빠 가족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1년을 지냈어요. 사실 협박받는 여성으로서 1년을 이렇게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 참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딸이 얼마나 속이 깊고 기특했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엄마 아빠 걱정을 해서 한약을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 한약 너무 고맙다. 내가 한약 먹고 건강할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그 문자를 보내면 거기에 엄마 뭐 화이팅 영수증 보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딸들의 마음이 이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협박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주변에 가족 뭐 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무슨 수라도 없는 가운데서도 무슨 작은 수라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백 변호사님 진짜 방금 제가 저 개인의 주장입니다만 진짜 이 신상 공개 이거 말이죠. 아니 정말 좀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상 공개한다고 뭐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신상 공개하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본인 신상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의 얼굴이 온 세상에 공개된다는 걸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다면 진짜 저는 그게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남성은 처음부터 뭐 우발적으로 홧김에 이 여성을 살해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도주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남성이 어떻게 잡혔냐면 사건 현장에서 일단 떠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해서 대구에 이제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가 되는데 이 CCTV 추적을 통해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살해하고 서울에 살해하고 대구까지 도주하는 그 과정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남성은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피의자 남성 체포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와 유족에게 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방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심리적 강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했다가 걸리면 처벌과는 별개로 나는 물론 우리 가족, 지인들 정말 시쳇말로 개망신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짓을 못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심리적 강제설이라고 하는데, 자, 팀장님 계속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살해범, 즉 그 남자 친구가 도주하면서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못 찾게 증거인멸한 거죠. 그리고 본인 휴대폰에는 비행기 모드라고 아십니까 혹시? 추정 못하게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또 뭐냐면 이 남성이 그전에도 협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협박 문자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우리가 압수하게 되면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은 협박 문자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본인이 증거인멸을 해도 그걸 포렌식 디지털 하게 되면 나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아까 앵커님이 그랬어요. 신상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청에서 7인이 위인이 있습니다. 의원 4명이 신상 공개를 승인하게 되면은 신상 공개는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소장님, 어제 오후였대요. 저 피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기는 전 처음인데요. 혀를 깨물었다 그러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신고를 해서 119에서 와서 봤는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화에 못 이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두려워서 그랬는지 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보면 굉장히 뭔가 뭐 남성답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비겁한 행동 하지 마시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 제가 혀를 깨물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극 같은 데선 그런 장면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극단적 선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백 기자.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응?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선진국처럼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신상을 좀 공개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은 지금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예, 경찰에서도 지금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기로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트라우마 기억 안 나. 이것도 이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이 피해 가족 현장을 벗어났던 경찰 직접 만나서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네, 다시 한번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당시에 이제 그 흉기를 들고 있는 가해자랑 피해자를 놓고서 현장을 떠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 경찰이 지난 17일에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피해자 가족의 전원으로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이 해당 경찰을 만났는데 해당 경찰이 하는 얘기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못했고, 솔직히 그 뒤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 가족은 경찰에 지금 미흡한 현장 대처로 피해를 봤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하는 중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다친 걸 보고 구조를 요청해야 될 생각에 그 현장을 벗어나서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말이죠. 범인이 없으면 모를까. 범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구조 요청이 아니라 범인을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가 뭔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멈췄으면 모르겠는데 멈춘 상태가 아닌데 본인이 이탈을 하면 피해자 구해집니까?
피해자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더 벌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경찰이 피해자를 검거할 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비판은 종종 좀 들어봤지만 예.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건 저도 이 사건 반장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이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떤 말로도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 흉기를 둔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건 그건 구조 요청이라는 명목이건 어떤 명목이건 간에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증언 잠깐 듣고 가시죠. 양손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갑자기 팔을 들어올리더니 처음부터 주머니 숨기고 숨기고 왔던 거예요. 119 불러야 돼 소리 지르면서 2층으로 내려갔고 끈기를 든 범인이랑 제가 1번에서 이렇게 꼭 어머니를 피를 끊으시고 절묘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따라오더니 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올라오니까 딸이 이런 칼을 든 손을 잡고 여기 이기자거든요. 이게 손을 잡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올라서 보니까 피가 이 목에서 이렇게 도는데 이 피가 막 肋骨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내가 칼 맞고 우리 집사람이 뭐 딸이고 다 칼 맞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친 거예요. 이렇게 기절을 하더라고요. 자, 팀장님, 경찰 후배들의 저런 모습을 보고 팀장님께서도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경찰 매뉴얼에 지금 가해자가 막 흉기를 든 가해자가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구조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매뉴얼상에 보게 되면 현재 흉기에 든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제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피해자가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흉기 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3단봉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걸로 손목을 내려치든지 아니면 차고 있던 테이저건으로 쏠 수도 있고요. 예. 물론 이 당시에는 여경이었어요. 예. 여경이 권총은 안 찼을 거예요. 아마 같이 동승한 남경이 찼을 건데 당시 여경이 좀 더 강력하게 대항을 해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체포해야 되는데 본인은 빨리 구조 요청하려고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핑계를 볼 수는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피의자가 있다고 즉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예. 단지 그 당시에 그 장구나 그런 거 사용을 안 했던 거.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여경이 굉장히 당황했거나 놀래가지고 아마 그 매뉴얼 지키는 걸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예. 해당 여성 경찰은 당시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백 기자. 그 현장을 이탈한 그 경찰 엄벌해달라 이런 국민 청원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아까 싱크도 보셨지만 결국에 이제 목을 다치고 나서 40대 여성은 쓰러져 있고 딸이 그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걸 아버지가 와서 봤다는 거잖아요. 피해자 가족들도 너무나 화가 났을 것이고 지금 해당 경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1만 명 넘었습니다. 20만 명 넘으면 이제 청와대 답변 기준 요건을 네.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글에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4차례 이상의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 소음으로 치부하면서 어떤 조치도 없이 돌아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그 40대 그 어머니 지금 정말 좀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목에서 막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지금 피해자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뇌사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90%가 높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돼야 합니까?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짜 남성 경찰이든 여성 경찰이든 저런 진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공포스럽고 겁이 날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 같은 것들이 평소에도 계속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터지면 일단 책임자부터 찾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인천 논현경찰서장 직위해제되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 2명 좀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사후 해결책이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 가능할수록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경찰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고 뭐 피를 보고 너무 당황하고 피해자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예. 저 진짜 죄송하지만 경찰분들이 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훈련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경찰 조직의 임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경찰, 이 개인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끝이라면 이 사건은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생겨야지 예.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추궁하고 묻는 것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말 놀랐다 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경찰이잖아요. 뭐 성별을 떠나서. 그렇죠. 지금 메이커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투신한다고 하거든요. 경찰이 들어와서 범인 있을 때는 내가 다치더라도 죽더라도 범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여경이 잊어버렸던 거고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찰 들어오게 되면 체포술을 배워요. 또 무도훈련을 합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게 뭐 완전한 선수 만드는 거 아니라도 범인을 제압할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 들어온 여경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 들어오면 지구대로 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대에 있는 여경들은 보통 1년, 2년 정도 오래 근무는 안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에 투신했으면은 어떤 범인이든 국민을 위해서는 몸을 바쳐라. 이 선배가 주장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라도. 예. 그래야만이 경찰 정신이 사는 거죠.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60대 남성이 한 사찰에 들어가 기물을 부쉈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스님의 관계를 의심해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은 물론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님과 여친 수상해서입니다. 예, 60대 남성이 한 사찰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라는데 백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60대 남성 2019년 7월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3천만 원을 빌려주는 등 이제 진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초에 이 여성이 한 스님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따라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급습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위치 추적 장치. 진짜 영화에서 보던 딱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위치 추적 장치 GPS가 사실은 차량이 부착하게 되면 차량이 정지했을 때 위치를 알거든요. 예. 이 남성이 두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여성의 차량에도 붙여놓고 스님 차량에도 차량 GPS를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GPS가 여성께 사찰에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흥신소 수준으로 이렇게 한 건데 본인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가서 보니까는 스님하고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 남성이 좀 흥분을 너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둔기라든지 골프채 이런 걸 해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뭐 식탁도 부시고 유리창도 부시고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소, 즉 완전한 다체는 아니라도 5% 상태를 사진으로 또 찍었어요. 왜? 증거로 삼고 협박하기 위해서. 예. 3천만 원을도 그 같이 있던 스님한테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재물도 송금했고 협박도 했고 또 사진도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복잡해졌어요. 어떻든 여자를 만났을 때 본인이 나하고 헤어진 여자가 헤어진 것도 아니죠.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야 되지. 왜 그걸 쫓아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든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 남성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 저는 솔직히 조금 뭐 우리 팀장님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랬는데 헤어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랬다면은 저건 도덕적으로 너무 좀 그 피해 여성분, 그러니까 여성분도 좀 지탄을 받을 대목은 있는데 저는 또 그리고 이 스님이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찰 내에서 저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여성이나 이 승려의 뭐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 부분들은 당연히 있죠.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 남성에 대한 양형에서 이제 참작할 만한 사유인 거고요. 예.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 범죄의 그럼요.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남성 같은 경우 일단 아까 위치 추적 장치를 양당사자 당연히 동의 없이 받았으니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둔기 등을 가지고 어쨌건 사찰도 주거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흉기를 들고 주거침입을 하면 앞에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 주거침입에 그 이후에 또 뭐 난동을 부려서 물건을 부셨기 때문에 특수 재물 손괴 그리고 본인은 증거를 뭐 수집하는 차원에서 찍었다고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상황에서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 뭐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심리적으로. 저는 3명의 심리를 사실 다 분석하고 싶은데 예. 다 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셋 다 찹찹하다. 왜냐하면 여성도 일단은 그 만나는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스님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듣기 편치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더 편치 않게 느껴졌다는 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스님이라는 거, 사찬이라는 거.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제 남성의 이제 심리만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이런 이별에 닥쳤을 때 남자들의 행동이 사실은 그 집착에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내 소유물 같이 내가 내 통제 아래 둬야 되는 여성인데 이런 행동을 한 게 그 어떤 그 사랑의 배신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감히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 뭐 위치 추적기를 붙인다는 게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양쪽 차에다가 그걸 붙여서 몇 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 남성이 굉장히 좀 집착적이고도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재판에 넘겨져서 1심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좀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판결을 보면은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 동기에 좀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촬영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항소심까지 갔는데 원심과 똑같이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2심에서도. 네. 약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범죄가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집행유예 나온 이유는 첫 번째 그래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화되진 않아도 그렇죠. 동기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남성이 관련된 전과도 없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범행의 죄질이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카메라 등 촬영죄에서 보통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기하는 촬영을 하는데 이 남성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촬영을 했다기보단 증거 확보나 그런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등에 관한 부분들도 이 양형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넘어가죠. 버스가 정차하기 전 미리 일어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생활고를 비관해 3살배기 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자, 백 기자,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어요. 왜 다친 겁니까? 이게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던 승객이 이제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잠깐 있다가 일어나는 중에 그 가방을 메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였는데 그 당시에 바로 버스가 정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멈추면서 약간의 반동이 있었고 그때 이 남성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전치 2주의 부상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한 113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중에 승객이 16만 원을 부담하고
건보공단, 그러니까 보험이죠. 9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한 건보공단이 재판을 청구를 한 건데 백 변호사님 그러면 1심 판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게 과연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건가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혼잡한 버스에서는 내리기 전에 계속 앉아 있으면 잘못하면 못 내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정차한 이후에 내려도 충분했는데 혼자 먼저 일어났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버스가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는데 급정거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걸 보면 이건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워낙 뭐 다들 버스 많이 타실 테니까 이 판결 관련해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채팅창에 좀 이 뭐 판결에 대한 의견 같은 거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좀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기사 편을 들어줬어요. 승객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이제 정류장 와서 서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반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알죠. 예. 승객들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본인이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보통 그럴 때 뭘 잡고 있어야 되죠? 손잡이 잡고 있으면 공이나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손잡이를 안 잡고 백팩 메고 있었단 말이죠. 아하. 아무것도 안 잡고. 근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까지 버스 기사가 다 예견해서 전부 이런 사고, 이런 정도의 사고까지 막아야 될 정도의 의무를 지우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 소장님은 그 정차역에 내리기 딱 정차하기 전에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답하기 전에 예. 제가 정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근데 오늘 지금 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만에 그 버스를 며칠 전에 이렇게 탔는데 거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제발 정차 후 일어나세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버스에. 우리나라 버스의 말입니까? 네. 며칠 오. 전 일이에요. 제발 예. 정차 후 일어나세요. 그래서 있어서 전 그게 문구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왜 이런 게 써 있지? 근데 보통 사실은 정차 후에 일어나지 않게 되죠. 저는 미리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내가 미리 일어나 있지 않으면 그 버스 운전사 거기 안 쓰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전 미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다가 그 문구를 보고 안 된다 그러고 다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들도 미리 일어났다 이렇게 사고가 날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버스 기사는 글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판결이 어떻게 좀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승객 고의 증명해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1, 2심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원래 저도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로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승객은 잘못 없다. 그러니까 승객이 잘못 없다보다 잘못이 승객의 있음을 증명해봐라. 잘잘못보다 승객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일부러 넘어지지 않은 이상은 배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버스 회사가.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제 그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승객이 정말 말 그대로 일부러 넘어져서 다친 척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버스 운전자의 잘못으로 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란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법을 엄격하게 생각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맞는데 과연 이게 그 버스 운송하는 그 기사분들의 이 실제 업무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맞는지. 그럼 거기 뒤에서 손잡이를 안 잡고 있는 승객들 혹시나 넘어지면 그냥 무조건 다 책임을 져요. 아까 박상현 소장이 그거 붙여놨다는 저도 얘기가 생각나는 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붙여놓고 할 걸 다 했는데 넘어진 경우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됐나? 예.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법원의 판단을 뭐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비판하신 것 같은데? 존중해야죠. 존중하지만 예. 이 대법원의 판단은 너무 그러니까 법의 형식 논리적 해석만 집착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예.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처럼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김 팀장님, 예. 아니 방금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본에 예전에 여행 가서 이제 버스를 탔을 때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차하기 전에 일어난 사람 전부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인들은 딱 치면 그때 내리거든요. 그렇게 기사들이 계속 주입을 시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뮤직트리님도 딱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정차를 하고 내리라고 얘기하는 기사님도 계시고 미리 서 있지 않으면 아이고 뭐 이렇게 빨리 준비 안 하냐고 또 나무라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막 이렇다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간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차가 정차하기 전에 좀 일어나는 편이에요. 지하철이건 버스건 하는데 예. 성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쳐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이나 백변호사님이나 박 수장님도 정차하기 전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사실 그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내가 아까 대법원 판례가 맞아요.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실이면은 차를 운행하는 분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5월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길 보니까 그 실태 조사를 했는데 807명 중에 628명이 차내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버스 내 사고가 69.4%고 그리고 버스 승하차 시 사고도 17.6% 타고 내릴 때 그리고 차내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버스 기사분도 87%니까 702미. 그러니까 사고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는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예. 이 법의 취지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승객이 일부러 그러지 않은 이상은 버스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건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게 버스 회사 입장이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법원의 판례가 유지된다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물론 일부러 다치려고 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내가 부주해서 어쨌건 뭐 버스기사 아무 잘못 안 해도 다 책임져 주는데 하면 이게 더 안전사고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약간 사기 범죄도 좀 일어날 오히려 가능성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고의로 일부러 딱 사고를 넣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이상 다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지금 댓글창이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속도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가상화폐로 돈 잃어서 지난 8월 3살박이 여자아이가 살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네, 지난 8월 15일 오후 5시경에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살박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흉기에 많이 찔린 상태였는데 이 범인은 20대 아빠였고요. 잠든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고 본인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일단 그 전에 검거가 됐고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20대 아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3살짜리 딸을 살해한 이유가 앞서 보신 체크포인트처럼 돈 때문이었던 겁니까? 네, 이 남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해서 이제 수천만 원의 빚을 졌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 월급까지 줄면서 계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제 아이를 이혼하고 나서 엄마랑 같이 기르고 있었는데 이 모친이 잠깐 출타한 틈을 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애 키워본 사람은 알 거다. 저런 경우라면, 저런 생활고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경우라면 아이에게 최대한 고통 없는 방법을 찾으려는 게 부모의 본능일 거다. 자,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3살짜리 아이가 자고 있는데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서 살해를 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혼한 그 부인에 대한 감정 그런 게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또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뭐 4천만 원이란 돈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지금 20대 아빠예요.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물론 뭐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안 되고 무급휴가도 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더하기 이혼으로 인한 굉장히 그 감정적인 분노나 절망감 더하기 어떤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이제 상황에서 더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지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살해당한 것이 맞죠. 그것도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당했죠. 우리는 예전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아빠가 얼마나 막막하고 애가 걱정됐으면 같이 극단적 시도를 했을까라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뭐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고요. 그럼요. 네, 아이는 살해당한 거고 이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사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못 키우는 상황이 되면요. 이런 아빠가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아를 돌보는 시설이라던가 예. 이런 대안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한 사례로 봅니다. 지금 딱 그 형 왔다님이 그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팀장님 고작 4천만 원 때문에 4천만 원 때문에 세상에 3살짜리 자기 아이의 목숨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말? 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거든요. 예쁘거든요. 근데 딸을 죽였다 더 흉기로 이건 너무 잔인한 사람이에요. 죽으려면 자기가 죽으면 돼요. 왜냐하면 딸은 남아 있어도 지금 그 소장님 말씀한 대로 보호기관이나 아이들 돌봄 기관에서 애들을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 없어도 돼. 근데 구태여 자기 딸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까 제가 보기에는 그 와이프에 대한 복수심도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떻든 이런 분들이 꼭 자기 소유물로 봐서 자녀들을 살해하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살을 혼자 하세요. 애는 남아도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요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해선 안 되고요. 더구나 자기 자녀의 목숨을 함부로 빼서도 안 됩니다. 자, 백 기자. 재판부도 20대 남성의 이 범행 엄청 질타를 했네요. 예,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을 뿐만 아니라 이 3살짜리 아이의 고통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거라는 일방적인 판단을 했고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살해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3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바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변호사님. 네. 3살짜리 딸을 살해했는데 징역 13년. 저는 솔직히 이거는 만약에 말이죠. 저 아빠란 자가 그냥 다른 이웃의 3살짜리 아이를 살해했다? 더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형량이?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13년? 저는 이걸 보고서 아니 재판부 역시도 자녀를 살해한 자녀는 그래 뭐 부모의 어떤 소유 이런 인식을 좀 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자녀는 뭐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형량이 낮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는 참작을 해줘야 될 만한 사항인가? 양형 조건에서 이제 좀 예? 저 생각이 좀 드는 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2018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판단 능력 저하를 이제 양형 참작 사유로 하나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이제 뜻을 못 이뤘죠. 폐를 일부 절단한 수술하면서 살아났는데 실제로 본인도 그러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살해하기 위해서 본인 위장하고 신용만 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러면 아이를 살해했다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어찌 보면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13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엑스파일 이어갑니다. 2015년 5월 8일 매년 어버이날을 챙기던 딸 선정 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지만 오늘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린다는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은 죽은 채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충북 제천의 야산에서 시멘트 속에 묻힌 채로 말입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을 앞두고 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한 영어 학원에서 잠시 일하게 된 선정 씨. 그곳에서 수강생 이 씨를 만나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엔 다른 연인과 다를 바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씨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얼굴과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놓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이런 고통을 겪던 선정 씨는 이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고 그게 선정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이 씨는 선정 씨를 살해하고 그녀인 척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왜 2주 만에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알린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여자친구 시멘트 안매장 살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가 이 피해 여성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는 이 씨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자기 딸의 신원을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그렇게 탄원까지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결국 이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이 씨의 폭행.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됐던 거죠. 네, 일단 2014년에 두 사람은 이제 영어학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씨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굉장히 친절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는데 단둘이 있으면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자고 있는 이 선정 씨의 집에 찾아와서 몸과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또 항상 그 외에도 자주 때려서 몸에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폭행 다음 날엔 찾아와서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친구에게 너무 폭력적이고 무섭다, 나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호소도 했다고 합니다. 수차례 폭행당하다가 결국 2015년 5월 2일 마지막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결국에 자고 있는 이 선정 씨를 찾아와서 목을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가 정말 재원이었다고 해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희생을 당한 여성이 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안타깝고 아깝습니다만, 네, 이 선정 씨는 정말 이분의 노력,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면 더 안타깝고 더 속이 상합니다. 일단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혼자 유학길에 올라서 그 어렵다는 미국 사강고등학교를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미국 뉴욕에 있는 명문대를 영어로 수업하는 데 가서 4년짜리를 3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알겠죠. 그런 어린 나이에도 외국에서도 동생들한테 선물을 챙기고, 그리고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이제 처음 월급을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탔을 때도 500만 원이나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효녀였고요. 한국에 이제 다시 입국을 해서도 동생들의 학비를 내겠다고 이제 영어 강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또 취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너무나 열심히 살았던 선정 씨의 희생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자, 팀장님, 앞서 우리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 시신을 말이죠. 그냥 유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시멘트에다가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미국 드라마, 범죄 관련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장면들 좀 보셨을 겁니다. 시신이 온전합니까? 저렇게 되면? 예? 그렇죠. 지금 그 피의자가 그 피해자를 안매장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증거를 없애려고. 예. 그런데 뭔 생각했냐면 시멘트로 산에다 넣자. 완벽한 범죄를 꿈꿨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여행용 가방에다가 시신을 넣고 렌트카를 또 빌렸고 천물점 가가지고 뭐 고무다라라든지 아니면 석쇠라든지 이런 걸 샀어요. 사가지고 충북 제천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 산을 판 다음에 시체를 넣고 세면을 공구리 치게 되면 사실은 발각이 안 되거든요. 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했느냐? 이 피의자가 실제적으로는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치게 되면 완벽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콘크리트, 즉 세면을 바른다? 이건 연인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봤던 거죠. 아주 흉악하고 아주 살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 사회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자, 백 변호사님, 더군다나 말이죠. 저렇게 시신을 유기해 놓고
그 피해 여성의 가족에게 피해 여성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또 조작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고 당일날 이 선정 씨가 가족이랑 통화를 했고 이제 이 씨가 선정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 선정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은 선정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사에서 선정 씨가 자진 퇴사해서 트레이닝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 증명서하고 손해배상 청구서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선정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 씨 입장에서 본인 휴대전화 들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가족들한테 전화가 와요. 본인이 압박감을 느끼겠죠, 당연히. 본인 휴대전화 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검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수를 한 것 같은데 또 한 차례 또 자살 소동까지 하고 나서 심지어 경찰들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손목을 긋는 방식으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가보니까 혈흔이 다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생각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시멘트로 안매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시신을 안매장하려고 했다. 근데 왜 제천에다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가 명당이라고 들어서요. 그리고 김 씨를 위해서 선정 씨를 위해서 소주도 뿌리고 제사도 지내줬다. 자, 진짜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백 기자. 재판부 판단, 선고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전에 이 남성이 재판에서 한 행동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수까지 했었는데 재판에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겠다고 했는데 재판 시작을 앞두고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 8명을 선임을 했고 또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반성문도 36통이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장한 것이 피해자를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사망 원인은 천식이고 나는 시체 유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했었고요. 결국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것도 형량이 너무 많다라고 항소를 했는데 2016년에 이 원심이 확정이 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징역 18년 딱 선고했을 때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마지막 재판에서 이 피해자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있다가 선고가 딱 나오는 순간 오열하면서 쓰러지셨대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이제 딸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셨겠습니까? 18년밖에 안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이 18년이라는 선고 형량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살해하고 그 이후에 휴대폰으로 살아있는 척 속이고 그러니까 아마 자수한 것이 좀 참작이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도 가족들이 계속 전화하니까 압박을 느껴서 사실상 자수 쇼를 한 것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살해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식 때문에 사망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우리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굉장한 강력 범죄들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결이 너무 양형 기준이 낮고요. 일단 그 양형 기준에 너무 집착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형량이 낮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아예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이 연인 간의 뭐 다툼 때문에 좀 우발적으로 살인 사건을 벌인 거야라는 취지로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은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상 공개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본인들 신상 공개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저는 법원에서도 좀 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능한 정도의 형량으로 되도록이면 양형 기준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6년 전 사건인데요. 6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엑스파일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제 한 편의점 안 직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물건을 봉지에 모두 담은 순간 갑자기 손님이 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충격에 그대로 쓰러진 직원을 두고 손님은 물건을 챙겨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 직원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전갈, 진해와 같은 절지동물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꽁꽁 쌓인 택배 상자를 열자 장난감 블럭과 함께 수십 마리의 전갈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관이 전갈, 진해, 거미 등 절지동물을 몰래 들여온 6명을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아프리카 등에서 국제우편이나 조립 완구 등의 절지동물을 숨겨서 반입했는데요. 진해, 전갈과 같은 동물이 최근 이색 애완용으로 떠오르면서 사육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려 밀수입한 개체를 자택이나 번식시설에서 다량으로 키운 후 시중에 판매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3천여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졌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품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들이 너무 좀 다들 좀 암담한 사건들이어서 좀 보시면서도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저는 바퀴벌레만 봐도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전갈, 진해를 애완용으로 들여오는 건 참 이건 뭘까요, 도대체? 맞습니다. 이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이 인터넷 카페 운영자랑 회원들이라고 하는데요. 밀수입을 이렇게 해서 다량으로 번식을 시킨 다음에 이걸 시중에다가 판매를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국제우편이나 해상 특송 화물로 외국에서 받아온 다음에 그런데 인천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피의자 및 가족 명의와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실적 이런 걸 추적해서 현품 1,524개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 편의점 직원 얻어맞는 영상 좀 보여주시죠. 소장님, 진짜 저희가 진짜 사건 반장하면서 보통 이 유사한 걸 지금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직도 저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 화가 나네요. 왜냐하면 뭘 잘못했다고 때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스크, 요즘 편의점에도 마스크 안 쓰면 입장하지 말아달라는 거 붙어 있어요. 근데 입장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정중하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식의 어떤 이렇게 제스처를 했는데 본인이 물건은 딱 봉투에 넣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때려서 지금 완전히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초상권을 걱정해서 이 친구가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개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 변호사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때린 사람, 저 올린 그 피해자가 그걸 이렇게 막 블러를 쳐서 올렸어요. 그 게시글을 저렇게. 아니, 저 진짜 저거 오죽하면 지금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 걱정까지 합니다. 예? 만약에 블러 처리 안 하고 올렸다가 저 남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분께서 아직 그 수사 요청이나 뭐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 영상 조회수가 80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일단은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 사건은 반의세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벌을 원한다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 영상 블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경찰이 보고 저 사람의 신원을 찾을 거니까요. 저 사람이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지금 저 글을 올리신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경주시의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쫓아가 자신의 차로 추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여성이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심 역시 1심 판단에 동의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아이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에 선정됐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일명 A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BTS가 수상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그래미, 빌보드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AMA가 생긴 이래 아시아 가수가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은 건 이번 BTS의 수상이 처음입니다. BTS는 2018년 처음으로 이 무대에서 미국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다며 오늘 수상은 BTS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처음으로 AMA 시상식 후보에 올랐던 BTS는 4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팬들이 없었다면 음악과 퍼포먼스로 좋은 에너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BTS. 이 모든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말로 감동을 전해줬는데요. 늘 팬들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성장해가는 BTS의 행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 SOS, 1990년대를 정말 주름 잡았던 일본에 진출했던 최초의 국내 걸그룹입니다. SOS. 예, 우리 또 소장님 보시기에 이 후배 가수 BTS 네. 아주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BTS의 선전이 정말 놀랍네요. 네, 진짜 이 AMA 올해 아티스트상을 거머쥐었는데 이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버릿 팝 듀오 그룹, 페이버릿 팝송 올해의 아티스트까지 모든 부분, 3군데에서 후보에 올랐는데 3군데에서 3관왕 다 차지했고요. 지금 뭐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굉장히 쟁쟁한 세계적인 스타가 다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수강하는 쾌거를 일으켰는데요. 정말 K-팝의 선전이 저는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 반장. 오늘 사연은 지난주에 김은배 팀장님 선물 이벤트 당첨자 소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경찰 마크가 새겨진 펜던트 2분,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작한 고급 볼펜 한 세트인데요. 자, 지금 당첨자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나와서 3분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자, 질문이 그거였죠.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일망타진한 조폭의 이름이 뭐냐? 네. 예, 광명사거리파. 네네. 정말 한 300여 분이 광명사거리 하면서 쭉 보내주셨어요, 메일을. 거의 메일 폭탄을 보내주셨는데,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지만 제가 몇 분 소개를 해드리면, 박신영님, 내년 3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딸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엘라 모모님, 30년 된 빌라에서 여자 혼자 살고 있다 보니 무서워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펜던트 문 앞에다 달아놓으면 너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 자, 이홍민님, 이분이 재밌습니다. 저 광명 사거리 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조폭이 있었다니.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잔당들이 남아 있죠. 네네. 광명 사거리를 중심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 상대로 범죄를 안 하기 때문에 범죄 일으키면은 광명 경찰서에서 완전히 체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자녀분들이 경찰을 꿈꾸고 있다는 전희영님, 강외환님, 박의용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이게 뭘까요, 지금? 네, 여기 미국 애틀랜타 공항 터미널 안입니다. 승객들이 갑자기 다급하게 바닥에 엎드립니다. 일부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총기가 어디선가 발포되면서 순식간에 공항이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 당시 분위기를 공항에 있었던 여행객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eople just came flying through and just were like, run, run, run. And then people were just running. And we all just ran outside this door right here and made our way across to the side of the airport. And just, it was organized chaos. 아니, 총 누가 쏜 거예요?
네, 사고는 보안 검색대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총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는데요. 보안 요원이 금지 물품이 발견된 승객 가방을 수색하다가 가방 주인인 승객이 짐 속에 숨겨둔 총기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실탄이 우발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네, 다행히 발사된 총알이 이 총기 주인의 물건에 맞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승객은 곧장 달아나 공항 출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도망갔어요? 그럼 못 잡은 겁니까? 네, 오발 사고를 일으킨 승객은 42살 남성 케니 웰스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용의자 소재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taken out warrants for carrying a concealed weapon at a commercial airport, possession of a firearm by a convicted felon, discharging a firearm, and reckless conduct. We are actively pursuing this individual as we speak. 아니 미국에서는 총 들고 비행기 못 타잖아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전된 총이든 장전되지 않은 총이든 미국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 연방 법규에 따라서 벌금 수천 달러를 물거나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총기 소유 허가증만 있으면 공항 보안요원에게 가방 안에 총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총을 꺼내 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 승객 오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걸 보니 애초에 총기 소유 허가증이 없는 건 아닐지 의심이 됩니다. 아 지금 이 얼굴이군요. 범인 얼굴.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아 이건 뭘까요? 네, 한 여성이 왼쪽 품 안에 개를 안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개의 목줄을 잡은 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성이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다른 개가 아직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문을 열고 있고요. 이때 한 남성이 개와 같이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성이 뭔가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왜 저러죠? 왜 저래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의 다리에 개가 부딪힌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한 목격자는 남성이 개에게 물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물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남성은 그 자리에서 견주인 여성에게 1,712안, 우리 돈으로 31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번 좀 리플레이 좀 해보시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좀 개한테 물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남성 알고 보니 개에게 물렸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견주인 여성도 뒤늦게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남성을 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더 황당한 건 당시 여성이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니까 남성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직접 가지고 가서 자신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 황당한 사건을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 안 물렸어요. 아무리 봐도. 안 물렸어요. 예? 병원 가면 안 물렸다고요. 병원 가면 금방 아는데 저 신종 사기네요. 네, 물린 것처럼 돈을 받기 위한 사기를 친 것 같아요. 예. CCTV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연기.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긴 뭐죠? 도로. 심상치 않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도로입니다. 저 도로 위에 뭔가 종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야. 자세히 보면 저게 다 돈입니다. 와우. 네, 지폐로 뒤덮인 도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을 주워가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the most insane thing I've ever seen. Someone dropped money all over the freeway. 네,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데이비 백비라는 여성이 본인의 SNS에 영상 공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뛰쳐나와 정신없이 돈을 줍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 뭐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하고 뿌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예, 지난 19일 오전에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현금 수송장갑 트럭의 지폐 뭉치가 도로 위에 그대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렇게 돈 뭉치가 고속도로에 떨어진 겁니다. 이 차량 샌디에고에서 출발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에 현금을 배달하는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차량 뒷문이 열리면서 현금 따발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고 곧 도로가 지폐로 뒤덮였습니다. 자, 현장은 현금을 수거하려는 운전자들이 붐비면서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을 수습해달라는 911의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아니 저 돈이 얼마나 된다? 아직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연방수사국은 당시 돈을 준 많은 운전자들이 즉시 경찰관들에게 돈을 돌려주긴 했는데 일부는 안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다면서 주워간 돈을 되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우리 경찰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시죠. You can see that there's a lot of video evidence of people stealing the cash from the freeway and picking it up. So I highly suggest that we're working with the FBI now. It's a joint investigation. If anybody picked up cash, then we ask you to bring it into the CHP office in Vista immediately. 네, 순찰대는 지폐를 줍던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요. 돈을 주워간 다른 사람들도 형사가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교실이네요. 네네, 중국의 어느 학교 교실인데요. 뒤쪽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으로. 네, 앞쪽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교탁 앞에 있던 선생님을 향해 주먹을 날리죠. 소년의 선생님 때리는 거예요? 네, 가까스로 피한 선생님. 가방을 던져 소년을 막아보지만 소년은 잔뜩 화가 난 듯 공격을 멈추지 않고요. 사정없이 무서워라. 네, 선생님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아니 지금 다른 학생들 지금 뛰어나오고 막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도 이제서야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 자리에 일어나 소년을 막아보는데요. 이 소년은 선생님을 붙잡고 좀처럼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거예요? 네, 일단 현재 언론은 소년이 왜 수업 도중에 저렇게 갑자기 선생님을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사건 이전에 학생을 비판하거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아이고야. 선생님은 학생의 공격에 눈에 멍이 들고 뺨에 상처가 나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소년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요. 이 선생님은 해당 소년을 용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건 뭐예요 지금 상황이? 글쎄요, 만약에 진짜 저 소년이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은 뭐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망상이나 환청 때문에 누굴 공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소년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자신만의 어떤 잘못된 어떤 판타지나 뭐 잘못된 망상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역시 중국으로 가보시죠. 까치 한 마리가 보이네요. 네, 까치 한 마리가 자동차 와이퍼 위에 서 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걷던 까치, 갑자기 사이드 미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까치가 사이드 미러 위에서 이 남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으니까 갑자기 까치가 저쪽으로 날아가고요. 자세히 보려고 잠깐 문을 열었는데 까치도 운전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창문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야, 저거 안으로 들어오겠는데요, 저거? 네, 아무래도 저 운전자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네, 까치가 자동차 안으로 와서 대시보드 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수석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차 안에서 담뱃갑을 만지작거리자 까치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설마 아니겠죠? 까치가 마치 담뱃갑에 손대지 말라면서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까치가 담뱃값을 낚아채 가더니 운전석 계기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담배 끊어서 담배 한 개비를 물어들기까지 하는데요. 운전자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계기판 위를 서성이더니 갑자기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자동차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뭐야? 담배를 가져가서 쓸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가져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뭔 줄 알고 가져간 걸까요? 담배 하려고 가져갔어요. 백 변호사님이랑 담배 피셨습니다. 아무튼.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까사라는 신세계, 까사미야. 자, 오늘이 절기상 소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초겨울에 진입했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오후부터 기온이 훅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걸리시지 않게끔 옷 단단히 입고 다니십시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온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